연보가 차라리 나을 것 같아가 이 연보를 가지고 쭉 우에 살았는지 한번 이렇게 같이 쭉 이야기해 보는 걸로 하면 좋겠어요. 시작할까요? 네. 여기 뭐 이 연보 따라 할게요. 1885년에 태어났어요. 그 당시에는 그 헝가리가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군주국이라고 불릴 때 그런 시절에 이제 태어났던 거죠. 근데 어마어마하게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그래가 그 당시 유대인이고 자수성가해가지고 그 헝가리 우리 같으면 한국은행 비슷한 거기에 그 총장, 그 회장이죠. 그렇게 아버지가 그런 지위에 있을 때 이제 루카치가 태어났던 거죠. 루카치군이 어릴 때부터 어마어마하게 부잣집에서 그 태어났어요. 그리고 저 엄마도 오스트리아에 그 아버지는 헝가리 유대인이고 나이가 많아서 결혼한 거예요? 많지는 않았죠. 한국은행 총재가 돼서 그 헝가리 일반 신용은행 은행장이라 그러는데 그게 하여간 그 국영은 아닐 거예요. 국영은 아닌데 하여간 우리 뭐 국민은행 뭐 이런 식의 제일 큰 은행의 은행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 집이 또 부자였던 것 같고 오스트리아의 그 맹유대인 집안이고 귀족이고 부유한 집안이고 엄마가 헝가리로 온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엄마는 독일 사람, 오스트리아 사람. 오스트리아. 예. 오스트리아하고 헝가리가 같은 나라로 묶여 있을 때였으니까 왕은 다르지만 그때 이중군주국 그래가 오스트리아한테 합병이 돼 있었거든. 헝가리가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군주국이라고 부를 때 거기 이제 무너지는 게 1차 대전 끝나고 이제 무너져서 헝가리가 독립하게 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거의 자치권을 누렸죠. 헝가리는 오스트리아에 종속은 되어 있었지만 자치권을 누리는 그런 식의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래는 엄마가 헝가리로 와가 헝가리를 좀 우습게 봤는지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집에서 독일어를 썼어요. 엄마는 헝가리어를 안 쓰고. 그래 루카치나 이 집안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어가 2개인 거예요. 엄마하고는 집에서는 다 독어를 쓰고 밖에 나가면 다 헝가리어를 쓰고 이러니까 그 자연스럽게 알랄 때부터 독어는 그냥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던 거죠. 근데 실제는 헝가리어는 그 언어 계통이 좀 다르잖아요. 예. 그 완전히 그 다른 계통의 언어를 2개를 동시에 쓰면서 사고 체계가 막 좋아진 거 아닐까? 몰라요. 진짜 헝가리어가 오히려 동양 쪽 아니에요? 저도 알타이 같은 네, 동양 쪽으로 알고 여기서 본 것 같은데 그 우랄 알타이어 가는 건 또 잘못됐. 나는 전혀 모르는데 옛날에는 우랄 알타이어족 그랬는데 우랄어족하고 알타이어족이 다르다 그러더라고. 요새는 같이 안 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때만 해도 그리고 알타이어인데. 하여간 딴 거는 모르는데 우리랑 같대 어순이.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게오르크 루카치잖아요. 근데 이거는 독일식 이름이에요. 근데 헝가리식으로 가면 루카치 죄르지라 그래요. 이게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을 써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막 책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루카치 죄르지라고 적어놓고 또 어떤 데는 요새는 영미권에서도 게오르크 루카치 안 하고 헝가리 원어 발음을 원어의 표기를 가져온다고 해서 루카치 죄르지라고 많이 표기를 해요. 거의 죄르지 루카치 죄르지. 그다음에 영어식으로 하면 조지 루카치 게오르크 루카치가 돼요. 독일식으로 표기하면 게오르크 루카치가 돼요. 그래 표기가 막 4가지가 어지럽게 막
표기가 되고 있는 그런 게 이 헝가리 출신이라 그래요. 헝가리 무덤이나 가면 전부 다 이제 루카치 주얼리지 이렇게 이제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언어를 어릴 때부터 배우게 되는데 어순 관계가 유럽어 어순하고 우리어 알타리아 어순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두 가지 형태들을 사고할 수 이렇게 언어는 보면 사고하는 수단이 되고 어떻게 보면 사고하는 능력과 함께 발전되는 건데 그거를 아주 어릴 때 이중 언어 능력자가 된 것도 기특한데 그게 또 어순이 완전히 반대면 이게 머리에서 사교작용이 어떻게 됐을까 그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그 당시에 헝가리 사람들은 헝가리 부자들 지식인들은 다 독어를 썼어요. 왜냐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군주이고 오스트리아가 중심되는 주인 나라 같은 식이니까 아들은 그 당시에 귀족들이나 아니면 지식인 집안이나 뭐 부르주아 대부르주아 집안이면 의뢰이 독일어는 기본이고 헝가리어를 하는 식이 다뭐 또래들은 다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 특별히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루카치는 조금 더 이제 부잣집이라가 조금 더 혜택을 받은 게 알랄 때부터 영어 가정교사가 있었어요. 그래요 이제 그 헝가리어 독일어, 영어 이 세 개는 이제 기본으로 할 수 있었던 거죠. 중국어만 더 했으면. 근데 이건 좀 그거 한 소리인데 다른 소리 불어도 했던 것도요. 불어 책은 읽었던 그랬을 것 것도요. 같아요. 예, 그런데 이상하게 러시아어를 안 배우거든요. 러시아에 소련에 거의 1930년부터 44년 말까지 있었으니까 그 긴 기간 동안 있으면서 러시아어를 못해요. 아 그래요? 예, 그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 14년, 15년이면 그러니까요. 안 있어도 그냥 좀 근데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루카치 글이 계속 발표가 되거든요. 발표된 게 다 러시아어로 번역을 해 발표가 돼요. 루카치가 독일어로 쓰면 그 이제 동인 같은 잡지를 같이 내는 그룹이 있었어요. 뒤에 가서 이야기할 건데 러시아어로 이제 번역을 해가 내거든요. 딴 사람이 번역을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러시아어를 안 해요. 그런데 일부러 안 한 건지 알고 막 언어 하는 게 언제 너무 힘들어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부러 안 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전혀 모르겠는데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가 새 언어를 배우기가 안 했을 수도 있는데 핑계가 좋은 게 나 러시아 문학 잘 모른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루카치가 항상 욕을 얻어먹던 게 소련 사회주의권 내에서 글들을 보면 항상 사회주의 문학을 이야기를 안 하고 부르주아 문학을 잔뜩 이야기를 해요. 그래놓고 끝에 마지막 장에 사회주의 문학을 이야기를 한 장을 딱 하거든요. 그런 배치는 항상 이 연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르주아 문학하고 사회주의 문학하고 이 연속선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회주의권 내에서는 사회주의 문학이 중심에 가야 되고 그것과 대비되거나 아니면 비판되는 지점에 부르주아 문학이 놓여야 되는 게 주객이 전도된 꼴이잖아요. 그래도 처음부터 뭐 도스토옙스키나 다 번역어로 읽었어요. 번역어로. 그래요? 예. 거의 다 번역서로 읽었고 그래 그냥 안 배운 것 같아요. 그래 그다음에 소련에 그래 오래 살면서도 크게 필요성을 못 느꼈거나 아니면 일부러 거리를 취하려고 나 모른다 이카려고 항상 러시아 문학을 다룬 책에는 항상 앞에 나와요. 내가 제대로 모른다. 근데 내가 아는 거는 소련 가가지고 공산주의 이데올로그로 이념을 찾아가는 사람으로서 있으려면 그때 러시아 혁명 이후에 공산주의 운동의 중심이 러시아 쪽에서 활발했을 텐데 거기서 막 발표된 레닌 그린이 스탈린 그린이 이거 못 읽었다는 거예요? 다 번역된 거죠.
하긴 뭐 독일어로 미셔널로 번역, 예. 워낙 공산주의 활동 자체가 국가에 벗어나려고 노력했으니까 예. 번역된 걸로 보죠. 그것도 신기하지만 나는 아까 그 헝가리어하고 독일어 이게 헝가리 귀족들이 다 독일어를 충분히 기본적으로 썼다라는 게 그 외에 도스토옙스키나 이렇게 보면 러시아 애들은 거의 프랑스어를 귀족으로 썼잖아요. 예. 맞아. 그것도 그게 보면 이제 러시아 애들 보면 귀족들은 그냥 사교 생활 속에서도 러시아 말 말고 불어로 하는 게 이렇게 폼 잡는 그거야 되는데 왜 러시아는 독일어를 안 쓰고 불어를 하고 이쪽은 오스트리아 제국 쪽에서는 독일어를 했을까? 그것도 참 재밌네요. 그래 말이에요. 그게 도스토옙스키 소설 보면 막 불어가 그냥 튀어나오잖아요. 러시아어를 좀 하다가 말아본 너무 어려서 하다가 말아본지도 모르겠어요. 지는 알면서 그 러시아 속에서의 공산주의 사상 투쟁에서 그래 아니, 난- 그래서 생각했다. 꼭 그런 것만이 아니다 싶은 게요. 네. 그 공산주의자가 되기 전에 도스토옙스키나 이런 데 훅 빠졌을 때 그럼 진짜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지가 진짜로 그 빠지면 그 언어를 배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 하고 러시아 출신 여자랑 결혼해 살면서 그 여자가 번역해서 읽어주거든요. 그 새로 나온 소설 독어로 번역 안 된 걸 그 여자가 읽어주고. 침대에서라도 러시아 다 배워. 그래. 아이고. 별로 사랑이 그래, 없었어. 그래서 그런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 아유, 늙어서 뭐 언어를 배워 이랬던 것 같아. 하여간 그런 집안에서 그런 언어, 그래서 이제 독일어도 잘하게 됐고 거의 대부분을 이제 독일어로 쓰게 됐고. 근데 그런 식이었다. 이게 유대인들 보면 왜 디아스포라 해가지고 유럽 전역에서 흩어져 살면서 굉장히 좀 격도 비슷하게 다들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뭐 돈은 많이 벌었다 그러지만 그런 특이한데 귀족까지 된 거는 뭔가 특별한 거 아닌가요? 유대인이 의외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오스트리아가 그때는 독일보다 더 큰 제국 아니었어요? 예. 근데 크게 유대인이라고 해서 여기서 핍박을 받았다거나 이런 일은 크게는 없었던 것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회주의에 그걸로 인해서 뭐 핍박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 거의 그런 이야기를 아주 차별은 있었던 것 같은데 워낙 커버려가지고 이 조아버지가 워낙 그 헝가리 유명 인사라가 자서전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나와요. 유대인이라가 차별받았던 적 없냐 어릴 때부터. 지는 유대인 취급을 받은 게 아니라 귀족 취급을 받았다. 지는 완전히 상류층 자제 취급을 받았지 유대인 취급을 안 받고 그런 애들 댕기는데 댕겼고 그런 거 없었고 또 실제로 아버지도 이제 기독교로 다 개종을 하거든요. 성도 바꿔버려요. 그래가지고 유대인이라는 자식이 거의 없었대요. 이제 유대인이라 하는 거는 그냥 우리 장례식 있거나 결혼식 있으면 행사할 때 우리식 찾듯이 그는 단지 의례적인 것 뿐이지 일상생활에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뭐가 쥐한테는 전혀 없었다. 저거 집안 자체에도 그런 건 전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유럽 전역에서 엔티세미티즘인가? 이렇게 반유대 이런 풍조가 히틀러 전에도 충분하게 있지 않았나요? 있죠. 근데 헝가리에서는 이 당시에는 크게 강하지. 거의 질문을 하는 걸 보니까 차별은 있었겠죠. 은연중에. 근데 지는 이미 차별당할 위치에 아닌 거죠. 지금은 미국에 대부자들, 제일 부자들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걸 유대인이라고 누가 욕을 해요. 그럼 완전히 딴 세상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그런 식의 삶을 어릴 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라는 자식이 생길 수도 없죠, 뭐. 지 사상에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유대 사상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도 전혀 저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유대인이라는 건 출생의 사실 위에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 넌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이것만 있었지 유대인이었다는 게 내 사상에 영향을 미친 건 하나도 없었다. 그런 식으로 루카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령 벤야민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런 사람은 유대 사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래 같이 고민을 하고 이랬던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다른 형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토라도 안 배우고 자랐나? 예. 그런 거 배웠던 말이 없어요. 실제로 뭐 저작이나 이런 거 봐도 그런 게 전혀 없나요? 그래, 자기 말로는, 1912년, 유대인 텍스트를 공부야 다 했겠죠. 커서 뭐, 지가, 루카치의 삶으로서의 사유라고 자서전 번역한 거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력서를 보면, 20대 이제 지가 거기 1918년에 책 중에 책감이 1918년에 그 설문조사를 해요. 헝가리의 유명 인사들한테 출판사에서 당신이 읽은 책 중에 제일 감명 깊었던 책, 뭐 이런 거를 여러 작가, 뭐 문학의 인사들한테 쭉 나눠주고 이제 설문조사를 쭉 했어. 글 쓴 게 있거든요. 루카치 글의 제목이 책 중에 책 하는 글인데, 거기 보면 뭐 안 읽은 거 없어요. 그 당시에 노자, 우파니샤드 뭐 이런 거 지한테 영향을 미친 거에 막 그런 것까지, 그 다음 막 신비주의 책들 막 이런 것까지 다 읽고, 거의 뭐 유대경전을 안 읽었을 리 없고, 다 읽었는데, 거기에 빠지거나 그런 건 없어. 한때 이제 빠졌다 그러죠. 노자까지 읽었다고 예, 썼다 그죠? 노자나 이런 거는 그 옛날부터 있었던 거니까, 독일어로 번역돼가 다 있었던 거니까, 그 이제 같이 지는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이제 연구자들이 하는 소리가 1912년에 피렌체에 가 있었는데, 그때 마틴 부거라고 우리나라에 번역 나와 너 영철씨가 예. 그 사람이 이제 유대 계열의 한 사상가라면 그 사람 책들을 좀 깊게 읽었다.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한테 뭐 영향을 받았다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 한때 조금 뭐 그쪽을 조금 이렇게 빠져봤던, 깊게 조금 들여다봤던 경험이 있다.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다른 건 없는 것 같고. 이 시대에 이 대학을 가는 어떤 비율 이런 게 한 1%? 몰라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1910년도에 우리나라에서만 대학을 간다면 경성제국대학을 가는 사람들이 그 국민의 1%도 안 됐을 거라고. 그래, 맞아요. 그 동일한 나이에. 그리고 그렇겠죠. 대학 가는. 그리고 이제 주변에 같이 공부하고 친구들이 다 어디 있었던 다들 어디서 들어본 어디서 들어본 사람들인데. 그래 말이. 그 엄마하고는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 엄마가 그 집안을 완전히 관리를 하는 분이고, 애 교육도 엄마가 다 하고, 아버지는 맨날 바빠. 주말에나 잠깐 얼굴 보고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다 하는데, 엄마가 굉장히 현명하고, 딴 사람들이 보기에는 집안 건사도 잘하고, 그 다음에 막 수시로 파티 같은 게 열릴 거 아니에요? 막 문학의 유명한 인사들, 헝가리 부자들, 뭐 이런 사람들, 막 와가지고 파티도 저 아버지가 자수성가 하다 보니까 이 문학의 쪽에 굉장히 지원을 많이 했어요. 유명 작가들, 예술가들 지원도 하고 집에 초대도 하고 막 이런 일을 많이 했거든요. 때부터 루카치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 보고 자란 거죠. 근데 보고 자라니 딴 사람들은 엄마가 너무나 현명하고 교양 있고 품이 있고 그런 걸 잘 이렇게 이끌어 간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루카치가 때 딱 보기에 저거 다 껍데기다 이걸 딱
완전히 좀 껍데기다. 엄마가 꾸려나가는 저 대부르주아지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의미 없는 삶인가. 아니 그걸 껍데기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엄마랑 사적으로 이렇게 볼 때 뭐 이렇게 하던 거랑 이거 딱 만나서 네, 이렇게 하더라 뭐 그런 그런 걸 이렇게 채버린 그러지 않으면 그 나이에 저기 껍데기다 이렇게 그 껍데기다 소리는 나중에 어른이 돼서 이제 규정을 한 말이고, 그 당시에 하여간 불만이었던 거예요. 이건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게 계속 지한테는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심지어 어떤 말을 하냐면, 대부르주아지의 삶이 지한테 남긴 가장 큰 의미, 이것도 좀 나중에 이제 해고하는 말인데, 자본주의 삶에 대한 경멸과 정오. 이거를 지한테 남겨준 게 이 지가 대부르주아 집안에 태어난 가장 큰 의미였다. 그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고, 지는 어릴 때 다 그걸 젊을 때까지 다 봤다는 거예요. 보면 저기 진짜로 의미 있는 삶하고는 얼마나 그 거리가 먼가 하는 걸 봤고, 거기에 대한 지는 환멸감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보통 노동자들이나 혁명가들이, 지식인들, 소부르주아 지식인들이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도 진짜로 이 자본주의 힘이나 부르주아 권력 이런 거에 대한 경외심을 느끼고, 그런데 유혹을 당할 수가 있는데, 쥐는 다 겪어봐가 그런 거에는 일체 흔들림이 없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쥐는 어릴 때 진짜로 부자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다 살아봤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쥐는 떨치고 나온 거기 때문에, 쥐는 이제 뭐 그런 삶에 대해서 일체 이제 경외감이나 뭐 유혹이나 이런 거는 가져본 적이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와의 절대적 소외, 뭐 이런 식으로 죽기 전에선 자손 초안에서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요. 심지어 나이 80이 넘어서도 자기 여동생하고 이야기를 한 걸 보면, 그때까지도 엄마는 나한테 잘못됐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엄마하고 관계는 그랬는데, 아버지는 루카치의 뭐 절대적 후원자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물론 그 옛날에 그 유대인들이 다 그랬다시피 이 법관이나 아니면 경제인 뭐 이런 식으로 나가기를 바래가지고 부다페스트 대학에 정치학과, 거기 법학, 경제학 다 포함된 정치학과에 들어갔는데, 그 뭐 집안의 권유로 들어갔겠죠. 들어갔는데 루카치 이제 그걸 때려치우고, 맨 거기에 정치학 박사학위는 받아요. 정치학 박사학위는 받고 다시 철학가로 전과를 해가지고 이제 문학과 예술의 길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게 나중에 공산주의자로서의 정치 활동에는 도움이 됐겠네요. 전혀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런 건 그래도 없어요. 그 헝가리 공산 중앙위원도 하고 뭐 이런 정치적인 활동도 계속 한 거잖아요. 그거하고 정치학 박사학위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대학에, 그게 참 선배님한테 좀, 박사학위라는 게 요새 같으면, 우리 같으면 학부 학위 논문 받은 거죠. 4년 만에 다 받거든. 전부 박사예요. 막스도 박사거든요. 그렇죠. 그래. 근데 보면 전부 4년 만에 다 받거든요. 마기스터 과정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보니까 이 유럽 쪽은, 그 독일 쪽 계열은 독톡 하는 게 아마 논문을 쓰는 사람 같아요. 학부를 졸업하면 박사 논문을 써. 논문을 안 쓰는 사람이 있고, 논문을 써서 논문이 통과되면 박사학위를 주는 것더라고요. 그 루카치가 정치학 박사하는 것도 딴 게 아니고, 그 대학교에서 논문을 쓴 거예요. 콜로즈바르 하는 대학으로 가서 거기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는데, 거기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근데 1902년 또 가서 1906년인가에 받고 4년밖에 안 돼. 근데 이상해서 보니까
딴 사람들도 다 4년 만에 다 받아. 그래 지금 이 박사학위하고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이전에 그 박사라는 게 그 혹시 선배님 그 아시는가 싶어가지고 그래 지가 생각에는 학부를 졸업하면 박사 논문을 쓰는 사람은 그게 통과되면 박사학위를 받고 논문 안 쓰고 그냥 졸업할 사람은 그냥 졸업을 하고 뭐 이런 식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박사학하는 게 지금 우리식 박사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랬다가 이제 전과를 하죠. 그래서 이제 철학가로 전과를 해서 문학, 예술, 미학 뭐 이런 거에 빠져서 공부를 하는데 주 아버지가 다 받아줘요. 주 아버지 다 받아주고 나중에 애한테 루카치가 삐져가지고 이제 독일 가 있을 때 이제 편지 주고받은 거 보면 심지어 그런 말이에요. 내가 네 앞길 막은 적이 있었냐 언제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겠지 이런 식이고 나의 유일한 나의 가장 큰 행복은 게오르크 루카치의 아버님이시군요. 이 소리 듣는 게 나의 가장 너 진짜 큰 학자가 되길 바란다 이거예요. 독일 가서 독일의 교수가 되길 바라고 큰 학자가 돼서 내 삶의 의미는 루카치의 아버지다. 이 소리 듣는 게 내 삶의 가장 본인은 은행장도 되고 다 됐어요. 가장 큰 행복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그 이야기를 해요. 하여튼 자수성가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경제 사회적으로는 이제 성취를 이루었는데 나름의 그 어떤 정신적인 이런 부분에 더 어떤 욕망이 남아 있었는 거죠. 문화인들하고도 많이 친했던. 되게 재밌어요. 좀 말을 땡겨서 하면 루카치가 1918년 12월에 이제 공산주의자가 되거든요. 그럼 헝가리에서 뒤에 이야기가 좀 땡겨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아버지 같은 경우는 대부르주아였으니까 이제 그래도 그런 걸 완전히 몰수하거나 뭐 이런 식이 아니고 이제 국유화는 했겠지. 은행 같은 거는 국유화하지만 아버지 같으면 거기에 기업인들 모임의 대표 뭐 이런 직책을 또 맡다가 일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전에 명망과 지인이 일단 다 잃었을 거 아니에요. 잃었는데 루카치가 공산당원이 돼서 거기에 그 주간지인가 뭐 잡지 그 공산당 잡지의 편집위원이 됐어. 근데 이제 아버지 밑에 아는 사람이 아버지한테 아부를 한다고 그랬는지 루카치가 그 편집위원 되고부터 그 신문이 기사가 너무 좋아졌다. 문장도 너무 좋아졌고 그 아버지가 그냥 뿌듯한 표정을 지어. 루카치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또 그런 하여간 막 아들에 대한 그런 쪽에 기대가 엄청 컸나 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쪽으로 최대한 그 아버지에 대해서는 루카치가 전혀 뭐 싫은 말을 안 해요. 싫은 말을 안 하고 엄마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나와 엄마의 관계는 단절된 관계였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